다시 부모. 정도연의 마른 기침은 겨울 찬바람만큼이나 뼈를 애는 듯했다. 64년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이 묵묵히 나무를 다루고 망치를 두드렸던 그의 손은 이제 핏기 없는 거칠고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손톱 밑에는 지우지 못한 나무 파편들이 박혀 있었고 손등의 굵은 핏줄은 그의 고단한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몫으로 때로는 도시의 건설 현장을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로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버텨왔다. 등에는 항상 먼지와 톱밥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에는 늘 묵직한 통증이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그는 늘 이게 가장의 무게이지라며 담담히 웃어넘겼다. 그의 어깨는 앙상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불어오는 기침 소리만큼이나 거친 숨소리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겨우 새어나왔다. 얼마 전 진단받은 초기 암이라는 사실은 그의 삶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더했다. 수술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은 가난한 그에게는 사치스러운 선고나 다름없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조차 버거웠다. 도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평생 돈에 허덕이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나이가 들고 병들자 돈은 더욱 그를 옥죄어왔다. 젊은 시절 그는 아들 민호의 손을 잡고 동네 어귀의 작은 시장을 거닐던 때가 떠올랐다. 민호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고 그 작은 손에 들린 과자 봉지가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처럼 소중했다. 아들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돈을 꺼내어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민호에게 사주었다. 아들이 환하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는 흐려지는 시야로 창밖을 응시했다. 젊은 시절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이라고 믿었다. 가족의 기둥이자 울타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존재. 하지만 지금의 그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은 낙엽과 같았다. 폐부를 찢는 기침과 함께 터져나오는 피는 그의 무기력을 더욱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벌이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이 그를 갉아먹었다. 한미숙은 남편의 기침 소리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61년 인생 악착같이 생활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들을 키워냈다. 그녀는 결혼 초 식구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겠다고 밭농사를 지어 나물 장사를 했고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공장에 나가 박스를 접었다. 장마철에는 곰팡내 나는 눅눅한 지하방에서 아이를 재우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얇디얇은 월급 봉투를 들고 아이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밤새 머리를 싸매던 날들이 생생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친구들이 모두 다니는 한글 학원에 보내기 위해 그녀는 밤새워 뜨개질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실 한 올 한 올에 내 새끼만큼은 기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독한 다짐을 새겼더랬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내 친구는 영어 학원 다닌대라며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 말 한마디에 미숙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주었다. 내 아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남편마저 병든 것이다. 병원 복도에 걸린 치료비 안내문은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그 많던 병원비와 생활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먼저 떠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 서영은 예전부터 살림살이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비춰왔었다. 자신들은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젊은 사람들은 달랐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느냐는 식의 서영의 말은 미숙에게 가끔씩 날카로운 비수로 박혔다. 자신들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속으로만 사귈 뿐이었다. 백엔이든 또다시 그녀의 뜨거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똑똑했고 이들 부부는 늘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썼다. 무엇이든 최고로 해주고 싶었다. 비가 오면 민호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몇 시간을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남은 한 조각의 치킨도 민호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 결과 민호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었고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로 자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호의 그런 성격이 자신들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식의 독립심마저 앗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의 헌신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모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정민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37세, 어엿한 회사의 팀장이라지만 출근 전 5살 아들 우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된 아내 서영과 번갈아 육아와 살림을 이어가야 했다. 아휴, 아침부터 지겹다 지겨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서영은 대충 토스트를 입에 넣으며 투덜거렸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지만 넉넉하긴커녕 늘 돈에 쪼들렸다. 살인적인 아파트 대출금에 우진이의 교육비,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까지 돈 쓸 곳은 넘치는데 통장은 항상 바닥이었다. 민호는 서영의 불평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10만 원도 다시 생각해 볼 지경이었다. 마음속으로는 그마저도 생색내고 싶을 만큼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고 느꼈다. 부모님은 항상 자신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존재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했다. 민호는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으면 다음날 자신의 발에도 똑같은 운동화가 놓였고, 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면 밤새도록 인형 눈을 붙여서라도 그걸 사주었다. 심지어 대학교 등록금을 낼 때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될 테니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크게 부족함 없이 자라온 민호에게 부모님의 희생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고, 자신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자신이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여겼다. 가끔 서영이 부모님 댁에 선물을 보내자고 하면 그는 굳이 왜? 맨날 드렸는데 뭘 또 드려? 우린 우리 앞가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며 불평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확고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매번 용돈을 보낼 때마다 그가 하는 변명이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까지 얻었지만 그는 이제 부모님의 희생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도현과 미숙의 젊음과 열정이 자신을 위해 소진되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민호는 이제 자기 생활을 즐길 차례라고 여겼다. 지난해에 아버지 도연이 나이가 들고 가끔씩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민호는 당장 급한 생활비 명목으로 아주 적은 돈을 잠시 건네드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할 수 없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호의 불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때 잠시 빌려드린 돈은 언제쯤 돌려주실 거예요? 바로 준비해주겠다고 해서 준 건데 내가 작은 돈이라도 계산이 얼마나 철저한데 조금만 힘들면 나한테나 손 벌리고. 민호는 이제 그 돈이 자신의 재산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자식한테 짐 되는 부모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모처럼 가난하게, 부모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쌓아 올렸다. 자신의 성공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어쩌면 그에게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언젠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느리 서영은 민호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컸다. 아버님은 아프시면 알아서 치료받으셔야지. 왜 자꾸 민호 씨한테 돈만 달라고 하세요? 나도 죽겠다고요? 민호 씨 부모님이면 민호 씨가 알아서 해야죠. 왜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해요? 이 집도 민호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알잖아요?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에 가정의 피로까지 겹쳐서 그녀는 늘 예민했다. 시부모님과의 동거는 물론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불편해했다. 시부모님이 아프든 말든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관심밖이었다. 오로지 자기 생활, 자기 행복, 자기 자신에게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시부모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데 왜 자꾸 자식한테 짐을 지우냐고요?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살아야죠. 그녀는 남편 정민호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으려 애썼지만 민호 역시 만만치 않았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민호에게 서영의 말은 옳지만 불편한 진실과 같았다. 둘은 서로의 욕망 속에서 부모라는 존재를 짐처럼 여기며 힘겨운 하루를 이어갔다. 민호는 서영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지 못했다. 반박할 자신이 없었을 뿐더러 내심 서영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틀 안에 갇혀 있었다. 한미숙은 손에 들린 몇 푼의 돈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병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공과금도 낼 형편이 안 되었다.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것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며칠 전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경고문은 마치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고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다. 민호야, 너 바쁘니? 엄마가 말이지. 미숙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끝을 흐렸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들릴지 상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했다. 네, 엄마. 바쁘죠. 무슨 일인데요? 그 말투 속에는 이미 짜증이 서려 있는 듯했다. 미숙은 민호가 걷는 모습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망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원비와 공과금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게 아버지가 병원 갈 일이 좀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한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녀는 염치 없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뒷말을 흐렸다. 이 작은 부탁조차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은 미숙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내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에는 명확한 짜증과 함께 비꼬는 듯한 뉘앙스마저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알리려는 듯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마치 묻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묻는 듯한 기계적인 말투였다. 엄마, 아빠는 병원이 집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드린 돈도 아직 갚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돈 찍어내는 ATM 기계라도 되는 줄 아세요? 엄마, 저희도 돈이 없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우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아파트 대출도 갚아야 하고 저희도 여유 없어요. 솔직히 지금 50만 원이면 우진이 한 달 교육비인데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자꾸만 진짜 염치도 없으세요?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왜 자꾸 우리한테 손을 벌리느냐는 비난과 함께 이제 부모는 내 짐일 뿐이다는 냉혹한 선언이 들려오는 듯했다. 미숙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칼날 같은 말들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민호의 심장은 불편하게 쿵덕거렸다. 방금 내뱉은 말이 칼날처럼 부모님의 가슴에 박힐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왜 자꾸 날 붙잡으려고만 하시지? 옆에서 서영의 매서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민호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녀의 싸늘한 표정은 그에게 조금이라도 약한 소리를 하면 끝장이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호는 애써 죄책감을 밀어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야. 어릴 적 부모님에게 받은 건 그저 마땅히 자식으로서 누려야 할 것이었을 뿐. 그걸로 됐지. 더 이상 뭘 바라시나? 그는 자신이 이만큼 성공한 것 자체가 부모의 지난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며 이제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엄마의 희미한 한숨 소리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설마 나 나쁜 자식인가? 그 생각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다. 곧바로 밀려오는 불안감과 서영의 무언의 압박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것이 이제는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 빚을 갚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부모님의 불행을 책임져야 하지? 나도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에 이르자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이 분노는 부모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불안정한 현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존재에 대한 원망에 가까웠다. 정도연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기침은 밤새 그를 괴롭혔지만 병원 치료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처지였다. 어제 아들과의 통화 이후 그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아들의 안부 전화 목소리에 담긴 냉기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며칠 전 용기를 내 찾아간 일용직 인력사무소에서는 어르신, 요즘은 건강하신 분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라는 싸늘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의 낡은 작업복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했다. 옷깃이 해져 너덜거리는 작업복은 그의 초라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아들이 어릴 적 아빠는 힘도 세고 뭐든 고칠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며 자신을 영웅처럼 따랐던 모습이 떠올랐다. 망치를 들고 뚝딱거리는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바라보던 아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다. 이제는 그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성공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건가?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찾는 자신이 처량했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해 뜨기 전 거리를 헤매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일이 없자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평소 일했던 공사 현장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모두들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저씨, 아프시면 집에서 쉬셔야지. 이러다 큰일 납니다. 저희도 사람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젊은 반장의 걱정 어린 말에 도연은 그저 애써 웃을 뿐이었다. 머릿속은 온통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민호에게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박히게 한 것도 사실은 자신이 평생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삶의 쓴맛을 알려주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한으로 되짚었다. 과연 그 모든 희생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오히려 아들에게는 부모의 고통이 당연한 것처럼 비쳤을 뿐이었다. 한미숙은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달력만 바라보고 있었다. 보름 전부터 계속 미루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고지서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텅 빈 쌀통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며칠 전 아들과 통화하며 들었던 염치도 없으세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젊은 시절의 악착 같던 생활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가 태어나 처음 쌀미음을 먹던 날 얼마나 행복했던가. 쌀 한 톨조차 귀하게 여기며 키웠는데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를 보며 지난 세월의 모든 짐을 한꺼번에 짊어진 듯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미숙은 흐느껴 울었다. 아들 민호가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하는 것도 서운했지만 그들 부부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민호는 부모에게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주지 못할 때면 쉽게 돌아서는 사람이 되었다. 이는 결국 부모들이 민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키웠던 결과였다. 미숙은 민호를 과잉 보호했던 자신의 양육 방식을 후회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이 말을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었다. 민호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부모로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 이젠 자식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무력감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그 무력감은 자존심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다. 미숙은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애원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미숙의 눈빛은 한없이 슬프면서도 단단하게 빛났다. 오랜 세월 쌓아온 고통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미약하지만 확고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도연이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핏기 없는 얼굴, 거친 숨소리가 미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나, 여보, 어딜 이렇게 다녀오신 거예요? 아픈 몸으로? 병원엔 언제 가고요? 미숙은 남편을 나무라면서도 그의 마른 등을 보며 애통해했다.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미수가, 안 되겠어. 이 집을 팔아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계속 일도 못하면 당신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짐이 될 것 같아. 집을 팔고 우리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보자. 미숙은 남편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였다. 이곳에서 어린 민호를 키웠고 웃고 울었다. 민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던 좁은 마당, 민호가 시험에 붙었다며 온 가족이 기뻐했던 작은 방, 그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현실이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보. 이제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도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짐이 되며 살 수는 없으니 이 집을 정리해서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결심을 굳혔다. 이 집을 팔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것만이 지금 당장 숨통을 트이게 할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아들 민호를 원망하기보다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보려는 힘겨운 다짐을 한 셈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정민호의 집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쩐 일인지 도현과 미숙이 손자 우진을 보고 싶다며 예고 없이 찾아왔다. 민호는 현관에서부터 부모님을 불편한 눈으로 맞았다.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엄마?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저희도 주말에 계획이 다 있는데. 그의 말끝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며느리 서영도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불평을 쏟아냈다.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고요? 우리도 사생활이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밤에 약속 잡혀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엌 문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고 정도현과 한미숙은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 민호의 아파트 내부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헛기침을 했고 미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영을 번갈아 보았다. 따뜻한 대화나 안부 대신 돈과 건강 문제라는 무거운 주제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영 앞에서 미숙은 초라해졌다. 우진이는 그런 어른들의 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 장난을 걸었다. 할아버지, 힘 없어요? 할아버지는 공룡처럼 힘이 세야 하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도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병들고 늙었지만 손자의 순수한 애정만이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미숙은 그런 우진이를 보며 잠시 근심을 잊은 듯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렸다. 우진이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요? 호호 불어줄게요. 라며 귀여운 손짓을 했다. 미숙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 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아,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마. 아버님, 괜찮으세요? 애가 혹시 뭘 잘못하면 어떡해요? 더 소란스럽게 굴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이지 오신다면 손주 옷이라도 한 벌 사들고 오는 게 정상 아닌가?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라도. 빈손으로 와서 아픈 티나 내고. 그녀의 눈에는 시부모가 그저 피곤하고 불편하며 심지어 무책임한 존재일 뿐이었다. 아들 민호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항상 원하는 것을 받아만 오던 민호는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은 항상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부모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나 교감이 아니라 오로지 돈일 뿐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점심 식사는 더욱 불편했다. 미숙이 정성껏 차려온 밑반찬들을 며느리 서영은 성의 없이 젓가락으로 휘휘 뒤적였고 민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TV만 보았다. 아버지는 약 잘 챙겨 드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 민호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 아들 민호의 눈빛에서 냉담함을 읽은 그는 씁쓸함만이 입안에 가득했다. 아버님 건강도 생각해야죠. 괜히 아프시면 저희가 다 힘들지 않겠어요?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솔직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며느리 서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치 아버지 도연의 아픔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들렸다. 아들 민호는 이런 부모님의 상황이 그저 귀찮을 뿐이었다. 빨리 주말이 끝나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단절된 대화 속에서 가족의 온기는 찾을 수 없었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섬들 같았다. 부모는 자식에게 온전히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 배웠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이자 무한한 사랑의 증표라고 여겼다. 이 잘못된 균형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감정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쌓인 감정의 벽은 너무도 두꺼워 보였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며느리 서영은 은근슬쩍 우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우진이 낮잠 시간이라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치 도현과 미숙과의 시간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느껴졌다. 민호는 도현과 미숙 옆에 앉아 억지로 TV 채널만 돌렸다. 도현과 미숙은 갈 길 잃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후 내내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해질녘 미숙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야, 이제 우리 가봐야겠다. 우진이 일어나는 것은 못 보고 가겠네. 미숙은 애써 밝은 척 말했지만 미숙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민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 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건성으로 답했다. 이 다음에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약속이었다. 도연은 민호의 싸늘한 모습을 뒤로하고 말없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미숙은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아들이고 며느리라지만 자신들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뼈아픈 깨달음이 온몸을 강타했다. 이 순간 미숙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남편 도현과 자신, 오직 둘이서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영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미숙의 마음은 서러움과 슬픔을 넘어 이젠 단단함으로 무장되어 갔다. 기대조차 없는 완벽한 고립감만이 미숙을 휘감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끼는 도연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평생 강철 같았던 남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이 집 팔아야겠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 하겠소. 부모가 손발이 닳도록 한 푼 두 푼 모아서 평생 일군 것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민호를 키우면서 그는 내 아들만큼은 이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해줘야지 하고 다짐했었다. 이 집은
그들의 땀과 피가 서린 보금자리이자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 집을 담보로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냈고 결혼 자금 일부를 보태주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들의 성장 흔적이 묻어 있었다. 방문에 붙어있던 아들의 키 측정표, 벽에 그려진 낙서 자국, 작은 방 한 구석에 민호의 손때 묻은 낡은 책상까지. 하지만 이제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나라는 존재가 이제 쓸모없어져서 내 집마저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아비가 됐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미숙은 남편 도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등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떨궜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왜 자책을 해요?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다 해줬나 봐요. 스스로 설 기회를 뺏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도 서글픔이 가득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미숙은 남편 도연의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보았다. 빚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미숙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아들 민호에게 손 벌리는 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느꼈다. 비록 초라해질지언정. 여보, 이제 우리만을 위해 살아보자. 이 집 팔고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편안하게 말년 보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미숙은 남편을 설득했다. 평생 모아온 전부나 다름없는 집이었다. 이 집에는 아들 민호와 함께한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민호가 처음 말을 배우던 거실, 민호가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레 붙여두었던 방문, 민호 초등학교 입학 전 밤새 책을 읽어주던 침대, 민호가 아파 밤새 열이 오를 때 미숙이 민호의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며 밤을 새웠던 그 방. 모든 순간이 이 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영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민호와 서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허름한 집이라도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미숙은 생각했다. 민호와 서영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을 떠올리며 미숙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던 의미가 뭐였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미숙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을 결심했다. 도연은 아내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결심.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자유를 의미할지도 몰랐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해야지. 평생 아들 민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아볼 때도 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후련함이 묻어났다. 다음 날 미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한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이게 우리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야. 민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동시에 우리도 자유로워지는 길. 중개인은 집 상태를 살피며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지만 미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는 것은 또 다른 큰 산이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남편의 병은 깊어가고 그들의 삶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작은 부동산 전단지를 손에 쥐었다. 자신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다. 척박한 땅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풀처럼
그들은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씨앗을 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늙어버린 자신들의 무능력을 한탄하며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쓸쓸하고도 단단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기로 했다. 이 집을 팔고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얽혀있던 관계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의식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민호와 서영이 갑자기 도연과 미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지금 진심이세요? 집을 파신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래요? 이러다 정말 거리로 나앉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되었다. 민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이 집에 애착을 가졌는지 민호는 알기 때문이었다. 미숙은 굳게 담은 입술을 겨우 열어 응,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 결정된 일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차만 마셨다. 아들 민호의 놀란 반응은 예상했지만 도연과 미숙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서영을 쳐다보았다. 서영의 얼굴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사실 건데요? 설마 저희랑 같이 살자는 건 아니시죠?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저희 사는 것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모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는 누가 대고요? 병원비는 누가 대냐고요? 다 저희 몫이 되는 거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계심, 그리고 일종의 경멸이 가득했다. 민호는 서영의 표정을 보며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서영 앞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민호 자신 역시 부모에게 짐 지워지는 것이 싫었기에 딱히 반박할 수도 없었다. 민호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통제 불능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는데 이게 다 날 협박하는 건가?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주니까 극단적인 수를 쓰는 건가? 만약 이 집이 팔리면 이젠 정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건가? 민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도현과 미숙이 아파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여겼고 늘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귀찮아했다. 하지만 집을 판다는 말은 민호에게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도현과 미숙은 항상 그곳에, 그 집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민호는 생각했다. 마치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원점처럼 민호 자신의 존재를 보증하는 영원 불변한 안전망처럼 어딘가 민호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던 존재들이었다.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내 부모의 집이라는 안온함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해왔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부모님이 집까지 팔면 정말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민호에게 부모는 언제나 존재하는 안전망이었지 스스로 존립해야 하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내가 나중에 상속받을 유일한 재산인데 부모님이 저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 몫은 뭐가 남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해지면 나한테도 뭔가 부정적인 게 묻어날 것 같잖아. 내 아들 우진에게까지 가난이 이어지면 어떡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신다고 욕할까? 내 평판이 무너질 거야. 민호의 내면에서는
이기적인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체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서영은 표정 관리도 안 된 채 톡 쏘아붙였다. 그럼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집이 좁은데요? 우진이도 커가고 저희도 대출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님, 아버님, 염치는 있으셔야죠. 우진 아빠 인생은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우진 아빠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아버님 아프시면 간병은 누가 해요? 저희가 월차 내고 간병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저희 사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서영의 날카로운 말은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미숙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아니다.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우리끼리 살 생각이다. 너희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다고 말했다. 미숙의 담담하지만 확고한 말에 서영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 이미 결정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중요한 걸 부모님들 멋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잖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경악과 황당함으로 가득했다. 서영이 말하는 책임은 도현과 미숙을 모시는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닥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책임이었다. 민호 역시 이쯤 되자 충격과 함께 이제껏 부모에게 휘둘려왔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는 도현과 미숙에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릴 적 도현과 미숙이 민호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학원비 마련에 얼마나 허덕였는지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새도록 인형 눈을 붙여본 돈으로 민호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던 미숙의 모습,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도 민호의 숙제를 봐주던 도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정말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건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건가? 죄책감과 동시에 도현과 미숙이 민호 자신에게 짐이 되기를 거부하고 독립하려는 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민호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민호의 불안은 도현과 미숙의 부재가 가져올 현실적인 책임과 함께 과거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도 둔갑했다. 뒤늦게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민호는 차마 도현과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자신이 이토록 비겁하고 못난 아들이었나? 민호는 자신의 무심함이 도현과 미숙의 보금자리를 허물어뜨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다랐다. 밤늦게 민호는 잠든 서영 옆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부모님이 집을 판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나? 5살 우진이가 할아버지 아프지 마요. 힘내요. 라며 할아버지 손을 잡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수한 아이의 마음보다 못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다. 부모님은 항상 그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자신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서영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그는 부모님을 외면했다. 그의 눈앞에 병든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과 며느리 눈치 보며 소갈이하던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마치 높은 곳에 있는 건물에서 떨어져 내릴 듯한 위기감을 느꼈다. 부모님이 없으면 나중에 나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내 안전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불안감이 그를 흔들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버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성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민호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모님 댁을 찾았다. 어색한 발걸음으로 쭈뼛거리며 현관에 섰을 때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아니, 민호야,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민호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 하는 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 엄마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세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실게요.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아들아. 다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걸. 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 미숙은 언제나 그랬듯 자식 탓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는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뒤늦은 후회와 함께 이제는 자신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피어났다. 비로소 그는 성인이 되어가는 길목에 선 듯했다. 도연은 말없이 아들을 보았다. 그는 아들의 후회를 읽었다. 그의 아들은 정말 달라졌을까? 그 순간 아버지의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을 보며 흐릿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회한과 동시에 이제라도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뒤늦게 부모님의 깊이를 헤아렸다. 부모는 자신에게 그저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희생하며 묵묵히 버텨온 삶의 거대한 뿌리였다.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부모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아들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쳐버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엄마, 부디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미숙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아니, 민호야. 이제 우리 집 하는 거 결정했어. 너희 집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너희 살기도 바쁜데 우리 때문에 더 힘들면 안 돼. 아니,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도 지쳤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거야. 도연 역시 미숙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다. 그래, 민호야. 이 애미 애비가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지. 너희한테 기대는 것도 이젠 됐다. 대신 가끔 얼굴이나 비춰라. 우진이도 보여주고. 그들의 말에는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마지막 결단과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뒤늦은 깨달음은 부모의 단단한 결심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부모는 결국 자신들만의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들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라고 믿었다.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게 진정으로 독립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쳤다. 민호는 부모님의 등을 보며 목이 메었다. 그들의 선택은 그의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였고 그들은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차가운 벽에 금이 가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온기는 완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련하게 빛나는 아픈 희망이었다. 가족의 연결고리는 이어졌지만 그 형태는 민호가 바라던 것과는 달랐다. 그들의 다시 부모가 되는 길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지난날의 부모와는 다른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